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이나 눈으로도 전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상황과 전문가 의견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오늘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첫째, 정부 방역 조치가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할 예산 측면의 지원 상황 점검. 둘째, 근본 사태에 따른 우리 실물 경제의 파급 역량 점검 및 최소화 방안. 셋째, 대내외 금융시장 파급 역량, 변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등 중점 점검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시간에 분석해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였던 원정건 씨의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가히 더불어민주당이라 불려도 오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재인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 인한 재앙, 인재가 된 거네. 원정건 씨는 자격을 반납했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관련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핫이슈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드립니다.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이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변호인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를 하면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4부 박변과 김판 시간에 분석해봅니다. 1월 28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자마자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네 번째로 발생했고요. 중국 전역에선 알려진 것만 5천 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세 자리 숫자에 들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중국 현지와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현지 교민신문입니다. 상하이 저널 박승호 부사장 연결해서 중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호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하이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네, 상하이도 이미 확진 환자가 지금 이미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50여 명이 지금 넘어서서 지금 6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후베이성과 상하이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뭡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하이에서 후베이 우한까지는 한 8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요. 예. 자동차로 이동하게 되면 한 9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거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꽤 많이 있는 상태네요. 네네. 아마 상하이가 그 경제 중심 도시고 아마 연휴 동안 그 여행지도 많기 때문에 좀 유입 인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하이도 메가시티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 도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리는 지금 연휴임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한산한 편이고요. 길거리에 자동차나 사람들도 아주 드물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중국 정부가 춘절 연휴를 2월 2일까지 연장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각 대도시에서 이제 고향으로 설을 새러 간 인원들이 혹시 그 병원체를 가지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혹시 또 이 교차 감염을 우려해서 아마 연휴를 연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뭐 상하이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도 그 바이러스 공포가 상당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우려된 시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주재원 가족들의 이제 철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우한시는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여행 금지령도 내렸고 안에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미 상당 기간 전에 며칠 전부터 도로의 뭐 육상, 해상, 뭐 항공 운항이 모두 다 통제 들어갔고요. 지금 외부로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지금 쉽지 않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00만 명이 빠져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예,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중국에 그 춘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이 있는데, 예. 이미 그 춘절 대이동 전에 이제 발병을 한 상태에서 이 병영군을 가지고 이제 설 연휴 중국에서 이제 춘절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방역 당국의 대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중국 현지 사람들은 조금 대처가 좀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예전에 그 사스 때 비교했어도 지금은 그래도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 있다. 그런데 그 다른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확진자나 사망자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패럼 취재 나선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단을 구금하고 방송화면 삭제와 휴대전화 카메라 제출을 요구한 일도 벌어졌다. 이런 일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이쪽에 제가 뭐 지인들을 통해서 들으면 현지 의료진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전파하지 말라 이런 지시는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우한의 그 수산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 어떤 동물이 외계인지는 확실한 것 같진 않아요. 뭐 뱀이라는 얘기도 있고 박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문제는 중국 전역에서 이런 야생동물 판매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그렇게 암암리에 판매되는 곳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국에 이 관련된 그 야생 동물 시장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다 폐쇄됐습니다.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까? 네네. 네, 다행스럽네요. 그 우리 교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미리 조사를 했더니 우한 교민 중에 한 500여 분 정도가 전세기 탑승을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예. 우한은 중국에선 큰 도시지만 한국 교민들이 많은 도시는 아닌데요. 예. 대부분 이제 유학생과 이제 일부 거기 주재원들, 기업 주재원들이 거기에 아직 남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한 교민들은 전세기로 이제 들어올 테고 들어온 뒤에 2주간 격리 수용이다. 뭐 이것도 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중국 내 다른 지역 베이징이나 지금 부사님 계시는 상하이나 여기 계신 교민들도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한국으로 뭐 귀국 일시적이나마 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크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기업,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도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가족들 철수 명령,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이제 철수 명령이, 내린 곳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교민들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비행기표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사님 혹시 지금 여기 예. 네. 혹시 저기 사스 때도 중국에 계셨습니까? 그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사스 때랑 어떻게 좀 다른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 그 사스 때와 지금과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스 때는 그 춘절이라는 어떤 명절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자기 근무지 거주지에 이제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춘절 직전에 발생을 해서 그 고향으로 전국에 있는 고향으로 다 귀향을 하면서 그 감염균을 가지고 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중국 내에서도 뭐 대규모 군중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취소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100% 취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 예.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들도 그 중국 관련 기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한인타운에 있는 한 99%의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사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며칠 만에 4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공포가 결국은 제노포비아, 그러니까 중국이 혐오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런 문제는 누구나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메르스 사태를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떤 이것들 이런 일 때문에 중국인을 배타하거나 또 일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상하이 현지 교민신문인 상하이저널 박승호 부사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NS상으로 근거 없는 소문들도 확산되면서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질환의 특징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3자리 숫자로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우리도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지금 확산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메르스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질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염력이 이 정도 수준으로 높게 저희가 평가했던 질환은 아니었고요. 예. 사스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전체 환자 수가 좀 덜 파악된 부분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염력이 사스 수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메르스 때는 사망 환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치명률 자체는 지금 많은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 3% 내외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메르스 때는 몇 %였습니까? 네, 예전에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와 중동이 좀 달랐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중동에서는 30에서 40% 정도까지 보고가 됐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치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면 확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메르스 때는 사망자가 대량 발생하진 않겠다 이렇게 조금 봐도 됩니까? 다만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3%라고 하더라도 많은 숫자의 환자가 사망할 위험은 있겠죠. 지금 단계는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4명 발생했는데.
네, 현재로서는 아직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그런 우려는 갖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지금 거기까지 지대에 걱정할 것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만약에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고 그 전파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 메르스 때도 뭐 슈퍼 전파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혹시 슈퍼 전파자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한 환자가 아주 여러 명에게 전파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환자들마다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이나 정도가 그 환자분의 개별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파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가 입국 후에 여러 곳을 돌아다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많은 동선을 갖게 되면 접촉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입국 당시의 시점에는 명확하게 증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접촉을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판단하시는 겁니까? 다만 이제 중국이 한 담당자가 이 잠복기 상태에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긴 했었죠. 예. 네, 했었는데 실제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의 상황을 보면 잠복기 상태에서는 전염력이 없다는 게 그 이후의 연구 결과였었거든요. 예. 최종적인 거는 이제 이 유행이 계속 더 진행이 되고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나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뭐 감기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입니까? 만약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 네, 사실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곤란이나 호흡 부전에 하부호흡기의 감염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뭐 궁금한 것 좀 여쭤보죠. 그 잠복기 때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지금 SNS를 보면은 뭐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고 눈 점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좀 팩트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비슷하게 가질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경로는 사실 비말 전파이거든요. 비말 전파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작은 침방울이 직접 튀어서 전파를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비말 전파의 형태를 가지는 병원체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환경에서는 공기매개 전파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환경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의료기관 내에서 뭐 기관 석관을 한다든가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에서 공기매개 전파를 우선으로 생각하실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 눈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의 전파는 되게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증들이 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접촉 전파라는 건데 손에 바이러스가 오염된 상태에서 본인의 코나 입이나 눈의 점막을 만져서 바이러스를 접종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호흡기 전파가 가장 중요한 거고 눈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노출시키면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주된 전파는 아니고 또 뭐 환자가 지나갔던 길을 그냥 걸어갔으면 그 바이러스가 눈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처럼 역시 비말이 가장 이제 전파하는 데 쉬운 것 같은데 그 흐르는 물에 뭐 비누로 손 씻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마스크 착용도 효과적입니까? 일단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주 중요하겠죠. 환자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다만 일상 환경에서 환자가 어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질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인플루엔자의 사례에 있어서도 평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있어서의 감염률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 조금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무조건 신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스크를 정확하게 잘 착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잘 알려져 있는 손 씻기와 같은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신종 바이러스가 그 어린아이나 노인, 소위 말하는 노약자들한테도 더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증상인 겁니까? 네. 더 쉽게 감염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염이 되었을 때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고령자에 있어서는 더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게 될 위험이 높다라는 건 이미 사망자의 통계를 봐도 알 수가 있죠.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은. 네, 당연히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대부분의 감염 질환이 뭐 고령자,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이 다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요. 뭐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잠복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겠죠. 네. WHO에서도 과거에 뭐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때 어느 시점에서도 해외여행이나 이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걸 권고했던 적이 없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영향이 미쳐질 것이 굉장히 크고 예. 감염 질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한하는 것을 염두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북한에서는 금지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우리랑 의료 환경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 네. 메르스 때 우리가 크게 홍역을 치렀는데요. 네. 그때 그렇게 한번 뭐 실패라고 할까요? 방역에? 뭐 그때 그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도? 네, 과거의 경험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더 배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예. 이게 각각의 질환이 갖고 있는 역학적 특성이 다르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이상은 기자랑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3일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던 분입니다. 민주당의 2호 영입인재 원정건 씨.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에 올랐던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분을 이제 한 달 전에 민주당이 두 번째 인재로 영입을 하셨죠. 이남자라고 해서 예. 20대 남성 원종건 씨인데 그분의 전 여자친구라고 자기를 소개한 어떤 분이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 씨로부터 본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이 많았다. 그분이 이제 뭐 나와서 뭐 페미니즘 이야기도 하고 이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폭로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냥 글만 올린 게 아니고 자기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피해 사진들하고 또 뭐 예.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 이런 거를 올렸기 때문에 워낙 자세해서 굉장히 좀 폭발력이 컸습니다. 뭐 사람들이 믿지 않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죠. 원정건 씨가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예정보다 약간 일찍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 2분 정도 일찍 시작을 했고요. 한 5분 만에 아까 이제 시작하실 때도 그 내용을 좀 틀어주셨지만 그 얘기를 자기 얘기를 쭉 하시고 그냥 그대로 질문 같은 건 받지 않고 떠나버리셨다고 그러고요. 그 자리에서 한 얘기들은 이제
미투 그 폭로 내용은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이건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서 참담하다. 그리고 하지만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 왜냐하면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내가 민주당에다가 누를 끼쳤으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선거 목전에 있는데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도 진실 공방 자체를 하는 게 부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예. 기자 질문은 받지 않고 사실은 아니다. 다만 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물러나겠다. 네, 이거네요. 네네. 그럼 앞으로도 진실 공방은 계속 되겠네요.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폭로 글 자체가 예. 뭐 사실 적시 뭐 이런 거에 걸리더라도 나는 이걸 계속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무슨 폭로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뭐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이 원정권 씨가 또 과거에 다른 데서 썼던 글을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동시에 영입 제안을 받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글을 썼다고 또 해요. 아, 네. 그거는 근데 아직 확실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 예. 네티즌들이 추정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게 블라인드 앱에 과거 이베이 직원의 명의로 뭐 우디 앨런 바 이런 그런 아이디를 예. 써서 두 당에서 내가 각각 내년에 공천과 비례 제안을 받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올릴 만한 이베이 직원이 원 씨 말고 또 있느냐. 이게 네티즌들의 추정인데 근데 사실은 블라인드 앱은 가명을 쓰게 돼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 예를 들면 아주 뭐 사칭을 했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확정은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네티즌들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영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의원들 중 상당수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말했습니까? 예. 어제 회의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였는데요. 현역들을 대거 물갈이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현역 의원 중에 몇 %는 컷오프하겠다. 컷오프한다는 말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좀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겠죠? 지금까지는 많이 그렇게 한국당에서 해왔지만 예.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이제 김 위원장도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면 내부에서 뭐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겠네요. 친소 관계에 따라서 뭐 누구한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할 테니까 이번엔 아마 민간 여론조사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현역 의원들이 배제되면 정치 신인을 공천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현역들이 컷 오프된 그 자리에 신인들이 나가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한국형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정치 신인들을 해당 지역에 2-3명씩 좀 추려서 내려보내자. 그래서 이들이 완전 국민 경선으로 현역 없는 자리에서 한번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아무래도 김 위원장이 친이계로 불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모두 발언할 때 잠깐 약간 개인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굳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정 연휴를 맞았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구속이 해제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결단을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손학규 대표와 정면 충돌 양상이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에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또 복귀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에 바른미래당을 이끌어온 분은 손학규 대표인데, 예. 오자마자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이제 대놓고 요구를 하셨죠. 그러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그러면 리더가 없어질 텐데 당을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내가 맡겠다. 셀프 추천을 하셨죠.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정권을 맡기겠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손 대표가 물러나겠다는 뭐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기를 바랬을 텐데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안철수 전 의원의 요구가 그동안 유승민계 의원들이 했던 그런 의원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 얘기하고 똑같고 이게 무슨 바른미래당을 본인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인 회사의 오너인 것처럼 근데 전문 경영인 CEO를 해고 통보하듯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불쾌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어서 나간 사람들도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안 나가니까 본인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손학규 대표가 못 나가겠다 하면 방법이 없을 텐데요. 신당 창당을 그래서 생각을 하실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철수계 의원들 중에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비례대표라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창당에 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창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또 신당이냐 이런 피로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손 대표하고 이제 푸시는 게 좋죠. 압박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두고 보고요. 아버지 회사에서 대체 복무해서 병역을 이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다시 군대를 가라고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면 그건 병역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가수 싸이 분 때문에 그런 부실한 복무를 했다가는 다시 재입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상황은 약간의 그 악유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이분은 2013년 2월에 한 군데에 입대를 해서 한 군데에서 전문 연구요원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2014년 12월에 22개월 그 정도 지나서 전직을 신청을 했고 근데 두 번째 연구소가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던 거죠. 그런 연구소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대표 등기이사로 되어 있질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병역법에서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사촌인의 혈족은 거기서 전문요원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원래는 바깥에 안 드러났는데 2018년에 경찰청에서 다른 걸 뭘 수사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부자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적발하고 이것은 안 된다. 재입대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행정법원에다가 나의 재입대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졌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거는 앞에 22개월 했다면서요? 네? 앞에 먼저 했죠. 네. 그거 상관없이 다시 입대하는 겁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입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재입대를 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이사 이 분의 주장은 그랬어요. 왜 그런 소송을 냈냐면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는 당시에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니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표현도 경찰 수사에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쓴 적은 있지만 그거는 다른 거에 선처를 바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주장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영자도 아니거니와 그 법하고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딱 잘라서 안 된다. 전문 요원 연구 요원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커서 안 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딱 기각했습니다. 다시 가셔야겠네요.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잠깐만 대표이사 물러났다가 그 기간 끝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곤란하죠. 아무래도.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네. 라임 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파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다른 자산운용사에서도 펀드런이 나서 환매를 중단한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망한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알펜루트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던 헤지펀드 3개에 대한 환매를 당분간 중단한다. 환매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이제 이 회사가 일단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라임하고 똑같다고 하면 굉장히 아마 조금 억울할 회사입니다. 운용자산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방탄소년단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새벽 배송하는 마켓컬리 이런 유망한 비상장사에 주로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 운용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1호 펀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몽블랑 알펜루트라서 몽블랑인데 그게 굉장히 누적 수익률도 좋고 그러거든요. 예. 한 10억 원짜리도 되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투자를 했으면 좀 전에 이제 BTS 그런 운용 그 소속사 이런 데다가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한 거죠. 예. 그걸 언제든지 내가 투자한 자산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BTS가 아니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돌려줄 수는 없는 돈이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그런데 개방형 펀드로 운영을 했어요. 예. 개방형 펀드라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내 돈을 투자한 돈을 지금 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했다가 환매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방형 펀드로 운용을 했더니 이게 그 미스매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유동성 위기가 나오고 그래서 펀드런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약간 더 이제 복잡한 얘기는 그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촉발한 그 총수익 스와프라는 그런 계약이 있었고 근데 그 증권사들한테 펀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그런 대출과 같은 일종의 그런 계약인데 그 거래를 했던 것이 이제 대형 증권사들 중에 일부가 알펜루트 자산운용한테 우리 TRS 한 거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돈을 돌려주세요. 예.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TRS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고객들로부터 이제 이 회사가 유동성의 압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펀드를 근데 한꺼번에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거든요. 모든 펀드들이 예를 들면 나는 100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갑자기 500억 원, 600억 원 돌려달라. 그러면 이제 다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잠깐 중단. 여러분에게 모두 다 돌려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더 들어가자면 상당히 사실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대충 그래도 복잡하네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투자한 분들은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라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이 회사는 비교적 정상적인 회사예요.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TRS 계약을 중단하겠다라는 증권사들의 통보가 없었더라면 그게 21일 지난주 20일, 22, 23에 몰렸는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없었더라면 사실 라임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고객들의 신뢰를 초반에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서 고객들이 다 신뢰를 하지 않고 다 돈을 돌려달라 하는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 와중에도 한 1,400억 원어치 환매에 응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다시 찾아가는 와중이었는데 이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너무 갑작스러운 압박이 들어와서 견디지 못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라임처럼 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던 회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중에 돈은 너무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거의 부동산으로 갔다가 사실 그 많은 돈이 조금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은 다들 겁이 나서 돈을 다 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은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사모펀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한 효과가 다른 데로도 많이 발생을 파급이 돼요. 왜냐하면 뭐 그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모펀드로부터 조만간 투자를 받기를 기대하고 올해 자금 계획을 다 짜놨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자들이 다 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본인의 나는 정상기업인데 억울하게 이제 라임 사태에 불똥이 튄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경제 이야기 해보죠. 경제 베스트 라인업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합의, 반도체 경기 회복, 경기 반등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세계 경제에 분명한 악재인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도 다
파란불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뉴욕 증시 현지 시간으로 27일 상황을 보면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57%,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나스닥 지수는 무려 1.89% 급락했는데 이게 설 직전이라고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예. 설 전후에 세계 증시가 다 충격을 받았고 오늘 우리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3.09%, 코스닥은 마이너스 3.04%. 반면에 환율은 급등했어요. 10원 가까이 올라서 0.8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3% 이상 빠진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예. 3% 이상이면은 급락 수준인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중국의 성장률이 연간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보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간 한 2%포인트 정도 하락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단 예. 말이에요. 1분기 안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네. 많이 하고 관광도 많이 갔다 오고 하는데 우리 경제 타격은 더 크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아쉽게 보는 부분인 건데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올해 오고 한한령을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해제하면서 단체 관광객도 좀 들어오고 예. 우리가 그래서 중국발 내수의 어떤 호재 이런 것들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4%에는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2003년 그러니까 그 사스가 2002년 연말에 발현을 해서 2003년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됐거든요. 예. 당시에는 중국의 GDP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구매력도 그만큼 크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중국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6.3%에 이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외국에서도 중국 가서 돈을 쓰고 이 과정이 생략될 경우에는 올해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특히 우리 관광업계는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련 주식 시장도 다 올랐었는데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지자체별로는 사실은 어려운 내수를 좀 타개해 보겠다면서 지역별로 중국의 뭐 일정 성, 일정 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뭐 수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안에서나 중국 밖으로나 관광 자체가 지금 거의 관광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안에서만 해도 춘절 동안 원래 이동하던 양 종전과 비교를 하면 이 철도의 연매출이 종전 대비 40% 정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원래는 춘절 기간이 24일에서 30일인데 요걸 다음 달 2일까지로 이틀 늘리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상태가 한 주만 더 연속이 된다 하면 뭐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가까운 철도 연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중국 안에서만요. 그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메르스 때는 어땠습니까? 메르스 때도 우리 내수 시장이 침체됐었습니까? 그렇죠. 사스, 메르스 마찬가지인데요. 사스가 2002년에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2003년에 우리나라로 좀 번져가면서 당시 연간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한 0.2%포인트 정도 손해봤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2015년에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당시에 정부가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못했죠. 예.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키워서 당시에도 분기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서 연간으로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손해봤습니다. 빨리 잡지 못한다면은 이번에도 그때처럼 경제에 크게 출렁임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경제 상황하고 연관해서 한번 대책을 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 오후에 오늘 다 큰 장관 회의와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 오전에는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일단 검역 진단비 관련해서 208억 원을 푼다. 신속 집행을 하고 우리가 30일하고 31일에 전세기를 띄웁니다. 중국 우한에서 우리 동포들 700명을 실어 오게 되고요. 한국에 이분들이 일시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내국인들의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교육시설에 일단 수용을 하면서 유증상자는 아예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까지 합의가 돼 있고요. 중국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국에는 200만 개에 이르는 마스크, 방호복 등 10만 개 역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 정부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본보다 우리가 많이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작년 경제 성장률이 2% 턱걸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는 정부가 목표를 2.4%로 잡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메르스나 그때처럼 0.2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정부로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죠.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분위기잖아요. 지금 연초에 분위기를 좀 타면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 줘야 하는데 예. 연초에 뉴욕 증시 올라가면서 우리도 따라서 올라가던 그 흐름이 딱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이 일비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중국 안에서 발표되는 통계하고 중국 밖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굉장히 엇갈려요. 중국 안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수천 명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홍콩 언론들은 보면 수만 명 수준일 것이다. 나아가 영국에서는 아니다. 한 1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전제를 하면 이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는 또 자제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일본과의 사이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네. 우리도 안 갑니다만은. 우리도 안 가고 일본에서도 많이 안 옵니다만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의 추이가 처음으로 우리가 가는 숫자를 넘어섰어요. 지난해 우리가 워낙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 하면 일본에서 그동안 한국인이 안 감으로써 봤던 손해를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서 벌충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안 가죠. 그리고 와도 반겨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일본도 관광객 타격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관광객들도 지금 중국은 당연합니다만 이 중화권으로 묶이죠.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쪽 다 가지 않겠다. 취소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 많고 경유하는 사람 많은 공항이나 집결하는 데를 안 가게 되죠. 아무래도. 그게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또. 아이고. 좀 빨리 좀 해결돼야 될 텐데. 정부의 대응책을 좀 지켜보죠. 네. 추경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추경이에요. 지금 1월 달에 추경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만은 사태가 지금 이렇게까지 번졌습니다. 네. 일단 국내 상황은 현재까지 4번째 확진자가 나와 있고 100여 명에 이르는 유증상 의심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음성으로 판정이 났어요. 15명만 관찰을 해서 이분들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파악을 하겠다. 여기까지인데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초기 방역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추경 얘기는 사실 다소 좀 일러 보이고요. 우리가 208억 원의 검역 진단비 외에 필요하면 2조 원의 예비비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나라에서도 무슨 큰 일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금처럼 마련해 두는 돈인데 이 돈이 일단 집행이 될 것이고요. 추경까지 가면 사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지는 건데 아직 연초이고 올해 예산 규모가 513조 원이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메르스 사태처럼 이 사망자도 나오고 이렇게 좀 커지면은 사태가
그럼 뭐 유치원, 학교 뭐 이런 거 당연히 등교 금지가 일어날 테고요. 대형 식당 같은 데도 문을 닫을 테고. 그러면 또 모두들 다 집에만 있으려고 하면 내수시장은 완전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일단 초기 방역성은 좀 지켜봐야 돼요. 일단 그 700명의 우리 동포들을 실어 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3번, 4번 확진자가 지금 이 발병 이전에 돌아다녔다, 이 내용이 동선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중에서 지역사회의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한 감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좀 얘기할 문제이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그래서 추경 얘기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공항 내에 이 직원들, 이 전염병을 조금 관리하는 직원들을 늘리자 그 안을 국회에 올렸는데 그게 결국은 무산됐거든요. 그런 점이 좀 예산이 삭감돼 버렸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노조 반대로 출근을 못하고 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 내일부터 정상 출근한다고요? 네. 6대 공동선언문에 노사가 합의를 했고요. 여당 원내대표하고 또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포함을 해서 노조하고 같이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지난 설 연휴에 국민 여러분들은 쉬셨는데 이쪽에서는 아주 치열한 협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6대 공동선언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뭐 구조조정이나 직무급제를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와전됐던 부분 이런 것도 좀 바로 잡았고 윤종원 행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그 노조 측에 좀 진심 어리게 전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노조에서 반대한 것은 낙하산 인사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합의한 내용 보면 그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실 낙하산 인사라는 게 글쎄요 좀 애매해요.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낙하산 이어서 반대를 해야 하느냐 보다 그 직급에 맞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부 발탁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외부에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토할 것이냐. 전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외부에서 더 가서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낙하산 인사 반대라기보다는 와전됐던 몇 가지 내용에 더해서 청와대 출신의 인사가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한 가지가 한국노총의 이 차기 위원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아마 그 노조 측에서 어떤 세를 과시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뭐 금융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 전문가지 않습니까?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은 사실 백전노장이죠. 정통 경제 관료이고요.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 경제정책국장으로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해외에서는 뭐 그 OECD 대사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융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온다면은 낙하산이니까 충분히 반대할 명분은 되는데 금융 전문가가 기업은행 가는 게 어떻게 그게 낙하산이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IMF 이사도 했고요. 그 윤종원 신임 행장의 어떤 전문성 이쪽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정부 출입하면서 한 10여 년 지켜본 바로는 다만 업무의 강도는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네. 우리 YTN도 과거에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던 비방송 전문가가 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건 낙하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지금은 금융 전문가가 기업은행 갔기 때문에 꼭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인 것 같고 그 자회사 구조조정 직무급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노조가 반대한 거 아니냐. 그 낙하산은 그냥 명분으로 내세웠고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게
이른바 루머죠. 여기에 대해서 윤종원 행장이 그래서 지난 설 연휴 동안에 노조 측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 노조와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지 않는다. 자회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 윤 행장이 해명한 내용은 뭐냐면 자회사 가운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2명의 부사장을 두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 중간 관리자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직원을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임원을 내보낼 생각이 있다. 2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노조 측도 공동선언문 합의를 한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WHO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한번 같이 해결해 보자 그렇게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일 예전 IMF처럼 동남아 금융 위기가 우리한테 겹치고 이게 또 국한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 너무 이렇게 위기를 조장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중국 안에서 번지는 확산세가 무서운 건 맞습니다. 30개 성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지금 수천 명에 이른 확진자가 있는 게 맞는데 국내 상황을 보면 중국을 보면 좀 위험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메르스 사태 당시에 타산지석이 있어요. 음압병동 이런 것도 갖추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의 초기 대응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 좀 있습니다. 당초에 위험해 보이는데 보통 단계라고 왜 자꾸 주장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이거 오타였다. 보통에서 높음 수준으로 위기 단계를 격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전히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 그룹이 지켜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가 겪어본 바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 위생에 철저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어책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전 세계로 그런 예가 잘 없고 또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그랬을 경우에 경제 미치는 파장도 커질 것 같아요. 네, 대만의 경우에는 지금 6천 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다 돌려보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대만과 중국은 뭐 아주 특수한 관계인 거고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 WHO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이 증상자 말고 그냥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국적의 국민들을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제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그렇죠. 신뢰 문제니까요. 사실 야당이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경제 패스트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줄 두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인터뷰 코너에서도 다뤄봤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은 초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를 못 오게 북한은 지금 하고 있죠. 국경을 막아버렸거든요. 사실은 뭐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국제보건규칙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과학적으로 뭐 검증이 좀 안 됐다고 아직 봐야 되거든요. 특히 중국에서는 뭐 잠복기에도 뭐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막는다고 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해서도 안 되고. 뭐 북한은 가능하죠,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은 가능하죠. 문 닫아본 그만이니까요. 무역 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한번 이 뚫리게 되면은 이 보건 상태,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크게 위험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인데. 김 변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중국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지금 못 가게 돼가지고 아주 안타깝고요. 이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일단 출입국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 물론 입국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어느 국적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그건 초법적인 조치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치다. 예. 아까 세계보건기구 얘기도 했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에도 나름 규정이 있죠. 그렇죠. 지금 국제보건규칙이라고 그럽니다. IHR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질병 확산을 통제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국가 간의 이동을 못하게 그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에볼라 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를 막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위법이 돼서 결국 열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초법적으로 하긴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연미 경제평론가하고도 함께 얘기했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걸 우리가 깨게 되면 국제사회의 신뢰도의 문제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과 교역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요. 그런 것들도 저희 법 어겨가면서 효과도 미비한데 중국하고 외교적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상한 선례를 만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제보복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청와대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논의하지 않고는 있다고 하니까 현실성 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 괴담도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가짜 뉴스들이 있나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푹 쓰러졌다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우리나라에서요? 예. 뭐 그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푹 쓰러졌다 중국인이. 그리고 중국 무슨 국기를 뭐 들고 있다 뭐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대부분 확인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게 우한 폐렴이 아니고 다른 걸로 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은 대다수 가짜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만 해도 뭐 수원의 한 고등학생이 5번째 확진자로 그 거짓말. 예,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국내 3번째 확진자가 그 일산의 한 대형 마트를 방문했다. 그것도 거짓 뉴스로 확인됐고. 예. 이렇게 거짓 뉴스가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관심인 것 같아요. 이걸 글 쓰면 다들 지금 긴장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썼던 글로 인해서 더 관심을 받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과장해서 쓰고 또 우리 소위 말하는 퍼나르기 아니면 익명 게시판에 올리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퍼지면 이게 진짜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나 보네요. 네, 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SNS는 혹은 또 유튜브 SNS는 이 방통위에서 단속하겠다고 과연 단속이 될까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용자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인 시정 요구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염병 사태로 여행업계도 또다시 어려움을 맞았는데 김 변호사도 뭐 중국 출장 결국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취소한 거죠. 네, 일단 못 가는 걸로. 예, 그러면 뭐 위약금 같은 건 없습니까? 항공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 지금 없는 것으로 오늘 모든 항공사들이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면제해 준 것으로. 팟빵 댓글을 보니까 화사랑 73님께서 얼마 전 마카오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제가 전염병을 무릅쓰고 다녀왔다가 이상 증상 나타난다면 이게 무슨 사회적 악행이 되겠습니까? 취소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변경할 수 없냐고 했더니 위약금을 계약금보다 더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댓글 남기셨거든요. 그래요. 지금 대다수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좀 밝힌 상황인데 그 여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맞다면요. 위약금이 원래 물죠. 특히 되게 짧은 여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되게 반 정도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여행사는 이런 좀 큰 여행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대형 여행사들은 대부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여행사는 좀 그렇게 있네요. 그거는 먼저 그 여행사의 방침인 거니까요. 예. 아마 우리 사례자, 우리 청취자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부가 천재지변과 전염병 전파 등을 이유로 중국을 위험 국가로 지정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네. 네네.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여행 제한을 하면 환불 지침이 아니라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불 수수료 면제를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부가 과연 위험 국가로 지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2단계로 중국 원래는 우한 지역만 2단계로 여행 자제를 여행 경보를 발령했었는데 중국 전역으로 지금 2단계로 일단 다 넓혀놓은 올렸거든요. 상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 전에 팟빵의 하나비님께서 일산에서 95번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YTN 라디오 틀어놓으셨습니다. 95번 기사님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날치기 기소 논란이죠. 최강욱 사건. 네.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합의부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의부는 뭐냐면 일정 징역이 가능한 일정형 이상의 관할이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건데 뭐 벌금도 가능하고 그 형이 약하다고 한 명의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한 걸 보입니다. 업무 방해죄니까. 뭐 혐의 자체가 업무 방해죄니까요. 공범. 그것도. 그러면은 뭐 많이 나와야 벌금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벌금도 있고 뭐 또 징역형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유무죄는 나중에 가려야겠지만 이게 뭐 비서관이 초범이고, 네, 그래서 뭐 굳이 나온다 유죄라면, 네, 유죄라면 벌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감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감찰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 같아요.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른바 이성윤 패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허락 없이 차장검사가 지휘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이성윤이 지검장이 어겼다. 이성윤을 감찰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1차 감찰권이 검찰에 있느냐 법무부에 있느냐 이런 양상으로 지금 번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원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2004년 1월 20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전에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대해서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변경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서 는 그대로 거의 조문을 뒀었는데요. 그래서 12조의 검찰총장이 지휘 감독권을 가지더라도 그게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갖는 것이고 검찰 사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일일이 그 지청장이나 검사장을 배제하고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한번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없어진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 부활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저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기준이기도 생각이기도 한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지금 명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제가 되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차장검사, 송경호 차장검사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거는 가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왜 그거를 그때 기소를 했느냐. 저 법조인들 있죠. 우리 김윤호 변호사도 있지만 저는 그게 범죄가 되는지 아직까지 애매해요. 범죄가 될지도 애매하고 그걸 갖고 기소를 했는데 직접 소환 조서 없이 기소할 필요가 있느냐. 하필은 그 시점에 해야 되느냐. 그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되지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보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게 정경심, 최강욱 두 사람이잖아요. 패스트트랙하고 3개 정도 있죠. 최근에 와서. 그런데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도 날짜가 조금 미묘했다. 9월 6일.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마지막 날. 네. 그리고 최강욱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날 추미애 장관 인사가 있었으니까 네. 왜 하필 그날 했느냐. 인사가 통보가 갔습니다. 보고 좀 개인적 생각이지만 열받아가지고 기소를 했을 가능성. 그럼 그렇다면 공권력이라는 걸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사감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면 좀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 사감이 개입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 부분은. 근데 추론할 수 있는 건 2월 3일 날 인사이동입니다. 아직까지 그거 있어요. 저 사람들. 예. 차장검사들. 예. 2월 3일이면 다음 주에 가는데 지금이라도 소환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 인사 발표 나는 23일 날 아침 직전에 30분 전에 기소를 했던 것. 그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다른 규정을 갖기 들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인 거죠. 법무부가 만약 실제로 감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검찰청에서 당연히 또 발끈하겠네요. 반발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법무부든 검찰이든 검찰이 떳떳하면 어떻게 소환 조치를 했고 정말 소환을 제대로 했는데도 최강욱 비서관이 완전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영장 하나 못 치고 빨리 했었어야 될 그런 사정들이 좀 소명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안 되는데 만약 한다면 사감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서 사표를 썼다. 오늘 한 언론 보도의 내용이던데요. 네. 네, 지금 이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여러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부장검사들. 그 중에 몇은 남겨져 있는데 대다수 부장검사가 지방이나 다른 데로 인사 이동이 됐습니다. 그 이동됐던 검사가 부장검사죠. 그 부장검사가 좀 반발을 해서 이제 나가겠다, 옷을 벗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김남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인데. 공공수사 3부장. 예. 그런데 이 선거 관련한 수사는 공공수사 2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부 부장은 유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수사 3부장이 왜 좌천 인사하고 사표를 냅니까? 뭐 100%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본인도 요거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사건도 좀 있고 지방으로 좀 전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좌천성 인사니까 사표 쓸 수 있죠. 있는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부장검사를 좌천성 인사에 첫 사표를 냈다 이렇게 연합 동아일보에서 썼기 때문에 오류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수사에 참여했는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알고 공공수사 2부에서 사건을 맡고 있는데. 공공수사 1, 2, 3부에서 비슷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주무부서는 아니에요. 주무부장은 아니거든요. 뭐 이거에 반발한 건지 아니면 지방에 전보 발령 받은 반발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야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번 총선 때까지는 계속 갈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등은 예정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모든 게 바뀝니다. 공수처가 생기고. 그 관련해서 뭐 검찰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놓기 싫을 거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 행정을 감독하는 곳이에요. 그 공수처나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전 7월까지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정은 돼 있어요. 그게 검찰이 이렇게 막 한다 하더라도 입법적인 게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반발일 뿐이다.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문재 전 삼성 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끝이 났는데 이게 시간이 5년 이상 걸렸네요. 원래 이렇게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죠. 이게 2014년도 10월 달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5년도 더 걸렸습니다. 그렇네요. 5년 뭐 10개월? 이게 관할권 문제하고 싸움도 있었고 관할권. 기피 신청하고 요 두 가지가 인용이 되면서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까? 네, 재판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2심에 넘어갔을 때 처음에 맡으신 분이 민유숙 부장님이었는데 그분이 대법관이 되시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미뤄지다가 그
강 부장님, 장충기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셨던 그분이 되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게 거의 이례적으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충기 삼성 사장한테 연관성이 있다.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재판을 제대로 하겠느냐 뭐 이거죠.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실 기피 신청을 내면 바로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재판이 계속 중단돼 있어서 굉장히 그 판단하는 기간 내내 이제 또 상당히 긴 거죠. 중지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근데 세인의 관심은 뭐 이혼도 이혼입니다만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건데 이무재 고문이 1조 200억 원 정도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1조 2천억 원일 겁니다. 1조 2천억 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1심에서는 이무재 씨에게 86억을 지급해라. 이부진 사장이. 2심에서는 141억을 지급해라. 이렇게 됐는데. 세간에서는 많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140억 뭐 만질 수도 없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청구 금액에 비해서는 원래 2조 5천억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부진 사장이요. 그중에 절반 정도를 청구했는데 아주 뭐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정면승부에서 뭐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대법원 가봤자 뭐 판단 못 받고 2심대로 확정될 것이다. 그래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결국은 뭐 미국이나 뭐 일반 국민들이 막 이혼소송하면 10년 이상 만약 혼인을 했으면 절반 정도를 줍니다. 통상은 50%. 또 그런 거하고는 달리 조금 판단하지 않았나 재벌이기 때문에 또 금액도 상당히 크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99년 8월에 결혼했으니까 이혼 조정 신청이 2014년에 있었으니까 15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이면 재산 분할을 절반 정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50%. 그렇죠. 원래 같으면 이래 해요. 2조 5천억 중에 지금 판결을 제가 정확하게는 다 못 봤어요. 비공개가 됐어요. 판결문이. 그래서 아주 대상 재산을 줄인 것 같아요. 다 예전에 혼인 전에 받았는 거고.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혼인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혼하면서 소위 안 까먹은 거, 안 쓴 것도 보존한 걸로 보거든요. 잘 관리하지 않았느냐. 잘 관리했는 거다. 그래서 2조 5천억을 다 쓰지는 못하겠죠. 이무재 씨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2조 5천억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그것을 좀 고려해서 판단이 돼야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일각의 의견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한 0.5% 정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패소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패소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양육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육은 친권 양육권을 다 이부진 사장이 가집니다. 다만 1심, 2심 달라졌던 게 면접교섭권. 그러니까 양육하지 않는 일반 배우자가 가지는 그 보는 권리. 그것을 원래 1심에서는 1회 인정받다가 2심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무재 측한테 조금 유리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면접교섭권 한 달에 2번. 알겠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에게 노소영 전 관장 역시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이 건은 이부진, 이무재 건이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사업권에 대해서 1%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죠. 아마도 뭐 지금 선경이었잖아요. 근데 SK가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재판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재판장에 나오면 SK 측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소외 합의를 하지 않을까. 금액은 뭐 몇백이 아니고 몇 천억 이상의 재산 분할로 소외 합의할 가능성이 결국은 합의할 것이다.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나오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노소영 전 관장이 법정에 나와서 그 성경이 SK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업권을 따낸 거 누구 때문이냐. 특히 이동통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우리 아버지가 해줬다. 상당히 곤란해지겠다. 이 말이죠. SK가. 그렇기 때문에 협의합시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기업 이미지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자꾸 그런 말이 나와서 기업에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노소영 전 관장이 만일 법원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주장하면 안 되고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입증하려면 이상한 비밀 자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옛날 5060 그 노태우 그 정부 그까지 나오기 때문에 쌍방이 곤란합니다. SK도 곤란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간다면 하겠죠. 왜냐하면 이무재 사건을 봤기 때문에 입증 못 해내면 하나도 못 받는 걸 알기 때문에
하겠죠. 근데 좀 합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로 만나시는 분, 그분하고 또 자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2세들 사이의 경영권이나 지분 관계가 문제가 돼서 엄마들이 양보를 못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당시에 정말 거대 국영기업인 유공을 인수했는데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예, 많이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제2이동통신까지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누구의 힘이었냐? 관련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방송이나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이나 재판장에 언급할수록 SK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기업 이미지도 있고. 이무재 쪽으로 가느냐? 우리 예전에 재벌들 많아요. 이재용하고 저 대상의 이름 임세령 씨. 이게 몰라요. 그냥 비공개해서 소외 합의해서 이혼이 성립됐거든요. 재산분할 액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무재 같은 경우는 어쩌면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좀 안 됐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는 이무재 씨를 어떻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재판까지 했는데 결과는 좀 안 좋았다. 이무재 씨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무재 측하고는. 노소영 전 간장도 이무재 재판 이런 것들을 보면서 1조 원대 재산분할 요구하고 같이 했죠. 똑같이. 한 거 아니겠어요? 2조로 알고 최태원 회장도 2조 2천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조를 딱 달라고 했는데 1조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한 수천억 원대에서 아마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무재 고문처럼 100배덕 받는 그런 재판은 결론은 안 날 것이다. 그러면 다 갖고 오죠. 정보 다 갖고 오겠죠. 비밀 자료. 예. 참겠습니까? 현대사 궁금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재판에서 다 밝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비공개로 할 거니까 우리가 재판이.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계의 이혼 재판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